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네 번째.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병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곳은 마치 휴양지에 있는 아주 값비싼 호텔 같았다. 돈이 많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지? 운전기사 아주머니가 우리를 골투슈렌트 아저씨 방으로 안내했다. 아저씨는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머니가 꼬리를 흔들며 아저씨에게 뛰어올랐다. 아저씨의 얼굴을 처음으로 핥는 순간이었다. 머니는 저한테도 그래요. 저 버릇을 고쳐줘야 할 텐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저씨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저도 너무 기뻐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저씨는 한동안 머니와 함께 놀았다. 움직임이 클 때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머니와 노는 것이 무척 즐거워 보였다. 얼마 후 아저씨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머니와 관계된 것이라면 전부 아저씨의 관심거리였다. 나는 머니에게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 산책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저씨께 말씀드렸다. 나폴레옹과 함께 산책하는 일과 머니가 나폴레옹의 훈련을 도와준다는 것도 말씀드렸다. 아저씨는 만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처음 널 보았을 때 첫눈에 동물을 잘 다루는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단다. 그 점에 대해선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전 아침 일찍 일어나 성공일기를 써요. 기분이 좋아져 그만 불쑥 이 말이 튀어나왔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서 날 쳐다보더니 물었다. 성공일기를 쓴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당황한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아저씨는 내가 좀 어려워하는 것을 알아채셨다. 그러자 곧 아저씨의 얼굴에서 궁금해하는 표정이 사라졌다. 그건 이야기하지 말자꾸나. 아니요, 다만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고 서둘러 대답했다. 누가 그런 생각을 가르쳐 주었는지 말할 수 없어서요. 아저씨는 다행히 더 묻지 않고 내 입장을 이해하셨다. 나도 나만의 비밀이 있지. 그러니 내게도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 아저씨의 말을 듣자 마음이 편해졌다. 이 부자 아저씨는 날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의미 있는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물으셨다. 넌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구나.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머니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머니를 만나기 전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던 나는 지금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제 목표는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도 가고 싶고 컴퓨터도 사고 싶어요. 나는 아저씨에게 10가지 목표가 적힌 내 목록에 대해, 소원 상자와 앨범에 대해, 나폴레옹을 산책시켜주고 받은 돈이 얼마인지 등을 이야기했다. 물론 부모님의 재정 문제와 마르셀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했다. 아저씨는 주의 깊게 내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셨다. 본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 같았는데 내 이야기에 아저씨는 아주 기뻐하셨다. 기라야,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내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구나. 남들 때문에 그만두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하지만 엄마가 벌써 저를 비웃으셨는걸요. 나는 엄마가 소원 상자를 발견했던 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널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널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야. 아저씨가 나를 위로해 주셨다. 엄마도 내 행동 자체를 나쁘게 보신 건 아닐 거야. 다만 엄마에겐 좀 터무니없고 엉뚱한 짓으로 보였겠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게다. 그 사이 머니는 바깥으로 나가더니 숲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잠깐의 침묵 뒤에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오랫동안 머니를 돌보아 주었으니 그 대가를 내게 주고 싶은데 제가 먹이를 산 것도 아닌걸요.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또 전 머니가 좋아서 돌본 거예요. 내가 제안을 하나 할까? 너에게 수표를 한 장 줄 테니 그 수표를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어떻겠니? 내가 부모님을 한번 모셔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마 내가 내 부모님의 재정 문제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던 참이었던 터라 아저씨의 제안에 나는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저씨의 이야기가 계속됐다. 물론 내게도 보상으로 얼마를 주고 싶구나. 자, 계산을 좀 해보자. 너 머니를 아주 오랫동안 돌보아 주었어. 그래 정확히 1년이 되는구나. 하루에 5,000원씩으로 계산하면 어떻겠니? 나는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 단지 머니가 좋아서 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머니를 돌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화를 내자 아저씨는 웃으셨다. 그렇다고 아저씨가 날 비웃는 것은 아니었다. 아저씨가 설명을 해주셨다. 기라야, 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말이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마르셀도 그랬고 하넨캄프 할아버지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머니를 돌보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임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을 받는 게 마음에 걸렸다. 들어보렴. 내가 우리 머니를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는 거야. 머니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 정말 잘 지냈고 또 앞으로도 내가 잘 해줄 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리고 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하는 일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단다.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머릿속으로 아저씨가 얼마를 주실지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뭔가를 계산할 때 머리를 약간 흔들며 눈을 감는 습관이 있다. 아저씨는 내 모습을 보며 마치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웃음을 머금고 계셨다. 아저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많은 돈이지. 그런데 그 돈의 50%는 저축을 했으면 좋겠구나. 모두 저축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될 거예요. 바로 내년 여름에요.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내가 말한 저축은 그런 뜻이 아니다.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돈을 다 써버리자니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쓰면 안 되는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안 쓸 거라면 돈을 왜 모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지. 내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구나. 아저씨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의자에 편하게 기대앉았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어느새 머니가 돌아와 우리 곁에 앉아 있었다. 머니는 방금 우리가 나눈 주제가 매우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아침을 먹기 위해 헛간에 있는 거위한테 알을 가지러 갔단다. 그러던 어느 날 거위 옆에 황금알이 하나 놓여 있었지. 처음에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지.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단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금 세공하는 사람에게 가져갔더니 진짜 금이라고 하지 않겠니?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팔아 큰 잔치를 열었단다.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헛간으로 갔지. 그런데 또 황금알이 놓여 있는 거야. 그 뒤 겨위는 며칠 동안 매일 황금알을 낳았어. 그런데 농부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위를 원망했어. 왜냐하면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방법만 안다면 농부 스스로도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 게으른 짐승이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으려면 황금알을 적어도 하루에 2개 정도는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농부는 제 분에 못 이겨서 헛간으로 달려가 거위를 2토막 내버렸단다. 물론 그때부터 황금알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었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당신의 거위를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란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멍청한 농부 아저씨.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못 얻게 됐잖아. 내가 크게 말하자 아저씨는 기뻐하시는 듯했다. 머니도 가볍게 꼬리를 흔들었다. 너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부자 아저씨가 물었다. 당연하죠. 전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에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해 줄게. 아저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하셨다. 거위는 내 돈을 의미해. 내가 돈을 모아두면 이자를 얻게 되는데 황금알이란 바로 그 이자를 말하는 거란다. 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갔다. 태어날 때부터 거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정말로 많은 돈을 벌어야 하겠네요. 내가 아저씨 말에 끼어들었다.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만큼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다. 훨씬 적을 수도 있어. 만약 1,000만 원이 있으면 12%의 이자를 얻게 되니까 1년에 120만 원이 생기는 거지. 와, 그렇게 한 달에 10만 원이 생기는 거군요. 게다가 본래의 1,000만 원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바로 그거야. 그 1,000만 원은 내 거위인 셈이니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단다. 나는 이 생각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었다. 만약 지금부터 거위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캘리포니아에 가는 게 훨씬 더 늦어질 텐데.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지.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예를 들어 150만 원이 모아지면 그 돈 모두를 사용해 캘리포니아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 그게 바로 거위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진 돈을 절축해야겠지. 그러면 얼마 후에 이자만으로도 캘리포니아에 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게 될 게다. 나는 이 말에 설득당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년 여름에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물론 거위를 갖고 싶기도 했다. 2개 다 가능하면 좋을 텐데.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거위와 소원을 놓고 결정하기가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아요. 꼭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란다. 2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버는 돈이 1만 원이면 그 돈을 나눌 수 있겠지. 그중 제일 많은 부분을 은행에 넣고 다른 한 부분은 소원상자에, 또 한 부분은 용돈으로 쓰는 거야.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1만 원을 가장 잘 나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결코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나눈 걸까요? 부자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야 내 목표가 무엇인지에 달려있지. 예를 들어 거위용으로 10%만이라도 저금한다면 넌 반드시 부자가 될 게다. 하지만 한꺼번에 쓸 목돈을 원한다면 거위는 더 이상 없을 거야. 난 항상 수입의 10%를 거위용으로 저축해 왔단다. 난 골트 슈렌트 아저씨를 본보기로 삼았다. 아저씨가 살아온 방식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몸이 불편한데도 늘 기분이 좋아 보였다. 이윽고 나는 결심을 굳혔다. 제 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했어요. 제일 먼저 거위를 위해 모든 수입의 50%를 저축할 거예요. 40%는 제 소원을 위해 저금하고 나머지 10%는 용돈으로 쓸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 결정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10%만 저축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걸까요? 한 번도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아서지. 아저씨의 설명이었다. 가장 좋은 것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란다. 너도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게다. 다음 주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렴. 다음번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마. 머니를 돌봐준 사례도 그때 할게.
이제 집으로 가야지. 곧 저녁 시간이 될 게다. 나도 좀 피곤하구나. 아저씨는 많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는 아저씨가 많이 편찮으신데도 기분이 좋은 것에 놀랐고 또 인내심 있게 내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런데 왜 아저씨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지 궁금했다. 아저씨는 이런 내 마음을 읽으셨나 보다. 고통은 집중하면 할수록 더 커지거든. 그래서 난 오래전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습관을 버렸단다. 나는 아저씨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다. 머니도 아저씨께 몸을 비비며 작별 인사를 했다. 친절한 운전기사 아주머니가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내 방으로 들어갔다. 성공일기를 쓰기 위해서였다. 도저히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썼다. 1.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설명하신 것을 빨리 이해했다. 2. 훌륭한 결정을 했다. 수입의 50%는 저축하기로 함. 3. 나도 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4. 난생 처음 크고 멋진 차를 타보았다. 5. 지난주에 4만 원을 벌었다. 이 중 2만 원은 거위용으로 1만 6천 원은 소원상자용, 그러니까 한 상자에 8천 원씩, 나머지 4천 원은 용돈으로. 6.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나를 좋아해 주셨다. 7. 다음 주에 머니를 돌봐준 비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루에 5천 원씩 365일이니까 182만 5천 원. 놀라움 그 자체. 여기에 쓴 것이 전부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기분이 좋은 일인 것은 분명했다. 내가 자랑스러웠다. 나 자신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엄마 아빠께 빚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머니와 빚 이야기를 하며 적은 쪽지를 서둘러 청바지 안에 넣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부모님께 드리라고 주신 수표를 꺼내 보였다. 아빠가 금액을 보시더니 놀라서 외쳤다. 아니, 100만 원이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니?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그동안 머니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먹은 사료값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일들을 설명했다.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엄마의 말씀이었다. 머니는 지금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도움이 되긴 하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자 갚을 돈이 부족했거든. 이 100만 원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겠어. 저 같으면 그 중에서 50만 원만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을 하겠어요. 식사를 하시던 아빠와 엄마가 날 쳐다보셨다. 마치 내가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멋진 차를 타더니 이제 돈 박사가 다 되셨네. 여보, 돈에 대해 배우는 게 우리 키라한테 옳은 건지 모르겠구려. 아빠의 빈정대는 말투에 화가 난 나는 반항적으로 쏘아붙이듯 말했다. 할부금은 되도록 조금씩 갚는 게 더 현명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아빠는 이자에 질식할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니가 설명해 준 것 가운데 내가 아는 건 그 정도가 다였다. 그러다가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아무래도 내가 미국에 갔다 온 뒤나 큰 목돈을 마련한 뒤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어린애가 돈에 대해 뭘 안다고. 아빠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미국에 사는 다일이라는 애는 17살에 이미 부자가 됐다고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두고 보세요. 저도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말 테니까. 상속을 받았겠지? 아니에요. 스스로 벌었다고요. 지금 제가 버는 것처럼요. 아빠의 말에 나는 점점 흥분했고 잠자코 듣기만 하던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다. 키라야, 그런 말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니.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하지만 부자인 골드슈테른 아저씨는 매우 행복해 보였는데 적은 돈으로 만족한다던 우리 아빠와 엄마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걸. 그러나 이제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 말없이 접시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모니카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 모니카는 아직 밥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다. 그때까지 잠깐 산책을 할 생각이었다. 집에는 있고 싶지 않았다. 하넨캄프 할아버지 댁에 가서 나폴레옹에게 인사나 할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머니와 내가 하넨캄프 할아버지 댁을 막 지나칠 때 나를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내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물어보셨다. 기라야, 다른 개도 돌봐줄 시간이 있겠니? 그럼요. 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트룸프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거든. 왜 덩치 큰 독일산 목양경 비앙카의 주인 있잖니. 그분이 2주 동안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비앙카를 맡길 때가 있어야지. 내가 나폴레옹을 잘 다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구나. 내가 지금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트룸프 할머니라면 나도 잘 아는 분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할머니 댁 앞을 지나치기라도 하면 언제나 말을 거셨다. 머니와 함께 서둘러 그 집으로 갔다. 어둑어둑한 초저녁 때라서 그런지 할머니의 집이 마치 마귀 할멈의 집처럼 보였다. 하넨캄프 할아버지가 전화를 거셨는지 할머니는 벌써 집 밖에 나와 계셨다. 할머니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이 정말 엉망이었다. 여기저기에 신문과 책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선들이 그려진 표들이 붙어 있었으며 TV는 2대가 동시에 켜져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이리저리 둘러보는 걸 알아채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내 취미란다. 나는 경제 잡지와 증권 잡지 보는 걸 좋아하지. 남편이 많은 유산을 남겼지만 당시에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었어. 그래서 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지. 할수록 재미있더구나.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기다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내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비앙카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었다. 할머니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휴가를 가고 싶었지만 매번 개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셨다고 했다. 비앙카는 매우 사랑스러운 개였지만 다른 목양견보다 덩치가 유달리 커서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내가 흥미있어 하자 정말 고마워했다. 사료는 이미 다 사놓았고 나에게는 매일 5,000원씩 계산해 주겠다고 했다. 나도 불만이 없었다. 물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결국 비앙카는 우리 집에서 2주를 지내게 될 것이다. 모니카는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이 많은 개를 어떻게 다 돌보니 무척 힘들고 신경이 쓰일 텐데. 잠깐 생각에 잠겼던 모니카가 입을 열었다. 일이 너무 많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좀 도와줄게. 날 고용하란 말이야.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모니카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인지 늘 좋은 옷만 입고 다녔다. 그런데 내 밑에서 일을 하겠다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자마자 부모님께 비앙카 이야기를 했다. 아빠는 내가 학교 수업에 소홀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지만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셨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마르셀이 널 찾는구나. 전화를 받은 엄마는 놀라며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이제껏 한 번도 마르셀이 내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꽤 오래 이야기했다. 난 마르셀에게 내 수익과 새로 생긴 일에 대해 보고를 하고 골드슈테른 아저씨가 가르쳐준 돈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돈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인걸? 생각조차 못해본 방법이야. 그냥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통장에 몽땅 집어넣었거든. 마르셀이 축하해주며 말했다. 나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골드슈테른 아저씨가 내게 사례금을 주신다고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서 가르쳐 줄까? 마르세의 제안에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거절만 하던 마르셀이 스스로 나를 돕겠다고 나서다니. 더구나 직접 우리 집까지 와서 말이다. 마르셀은 우리 집에서 겨우 7km 떨어진 곳에 살지만 한 번도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조차 따라온 적이 없었다. 내가 우리 집에 온다고? 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 만나면 피하기만 했잖아. 내가 놀라서 물었다. 난 다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기 전에 주의 깊게 살필 뿐이야. 이제 내가 멍청한 아이가 아니란 건 증명됐으니까. 마르셀의 말에 난 정말 내가 자랑스러웠다. 나는 벌써 직원도 몇 명 두었어. 이웃에 사는 친구들인데 나 대신 빵 배달을 가. 그 사이에 고객이 50명으로 늘었거든. 혼자 하기엔 무리야. 마르셀은 마치 어른처럼 이야기했다. 나는 그 말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모니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머니, 나폴레옹, 비앙카 이 세 마리를 동시에 돌보려면 모니카의 도움이 가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마르셀과 작별 인사를 했다. 내일 마르셀을 만날 수 있다니 무척 기쁘다. 나는 옆에서 이 광경을 즐기고 있는 머니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 뒤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만큼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서는 머니를 죽이려는 꿈이었다. 모니카와 마르셀이 도와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꿈에서 깬 뒤에도 나는 한참을 떨었다. 머니가 뭔가를 느꼈는지 침대 위로 올라와 내 손을 핥았다. 나는 머니를 깨어났다. 아무래도 좋은 꿈이 아닌 것 같았다. 다시 잠들기 전에 내일은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